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총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미화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례 후보 이제 민주연합에서 1번이 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공개 오디션 당시에 말이죠.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잠깐 한다면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입니다. 그 병이 발병하면서부터 네. 책이나 노트, 칠판 글씨 이런 걸 전혀 이렇게 읽을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닌 때가 80년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통합교육 현장 비장애인 이 다니는 학교에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너무나 그 모든 것이 시각 장애가 없는 학생 중심으로 네. 교과서, 칠판 글씨, 시험지 이런 게 다 제공이 됐었는데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교육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그 청소년 시기에 시각 장애인이 되면서 왜 이렇게 너무 불공정하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너무 억울하다. 네.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너무 힘들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불공정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학력이 수사입니까? 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면 네. 뭔가 내가 시각장애인이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했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순간 서류에서부터 다 이제 거절당하는 거죠. 배제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나를 불러주는 데는 단 한 곳도 없겠구나. 이걸 절감하면서 인권운동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 여성들과 같이 인권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너무나 힘든 피해를 당하는 발달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이제 아무 지원도 없이 지원하고 도우면서 네. 이제 결국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역할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를 만든다든가 해서 전남 최초로 장애 여성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법적인 지원, 뭐 상담 지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네.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비례 1번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확정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네네. 최종적으로 1번으로 확정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먼저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막 네.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심정이 어땠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어떤 연락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언론이 나오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됐대요 하니까 그렇게 됐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접근이 너무 어려워요. 이제 신체적 장애, 시각 장애라는 게 접근이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심정이 네. 이제 최후에 그 이주희 변호사님이 양보하셨다는 걸 이렇게 언론에 접하면서 일단은 그분에게 참 너무 대단한 결정을 하셨구나 네. 싶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이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네. 어떻게 이 시대적인 책임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내가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함께 상당히 사실은
무거움 도전했지만 그 과정들은 굉장히 네. 무겁고 네. 힘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민주연합의 비례 1번으로 확정되기 전에 네. 이른바 이제 시민사회가 함께했던 국민 후보로 또 지원도 했단 말이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누구가 막 이렇게 추천했다기보다는 본인이 네. 직접 네. 내가 한번 국민 후보가 돼야 되겠다, 돼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직접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예, 정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됐잖아요. 네네. 저는 20년 같았습니다. 아, 너무 네. 길어 2년이라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2년밖에 안 됐나? 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부터 이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이 네. 너무나 후퇴하는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네. 특히 저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 네. 당사자로서 너무나 정당한 기본적 권리를 외치고 있는 우리 장애 동료들 네. 이제 늘 보고 계셔서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끊임없이 몇 년 차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위해서 외치는 그 우리 장애 동료들을 최근 들어서는 무조건 막 잡아들입니다. 이렇게 네. 네. 그 강제 소환하고 영장 실질 심사 바로 놓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네. 아니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임은 국가가 있는 건데 네. 국가가 빨리빨리 나서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줘야 하는데 정치가 네. 그걸 해야 하는데 정치인은 계속 갈라치기 혐오 정치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네. 국민들끼리 쌈 붙이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고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 세월은 언제 끝나지? 이렇게 네. 하면서 차라리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정치를 해서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전을 해야겠다. 네. 해서 1월 달부터 사실은 막 네.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이게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나를 좀 지지해줘.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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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알고 네. 인재 영입 추천을 막 몇 분이 해주셨어요. 아. 제가 말을 하니까 네. 그럼 가능성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지금은 1% 정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1%? 아니 1%가 100%도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의지를 가졌던 그 이유가 시국이 너무 힘든 거 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 음. 너무 폭력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 근데 그건 정치야. 네. 제가 그걸 확신하고 나라도 나서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섰는데 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막 알아보잖아요. 근데 2월 5일 이재명 네. 대표께서 준연동형을 이제 선택하시면서 연합정당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아 여기 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네. 2월 27일 이제 시민사회단체 후보, 국민 네. 후보 공모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보자.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 당들이 이렇게 장애 여성 이중 차별에 대한 당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또 국민 후보가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무한 경쟁이 절대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음. 똑같은 사람에게는 또 평등하죠. 근데 다른 조건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죠. 네. 근데 이제 도전한 거죠. 음. 근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네, 과정에서 굉장히 고려를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렇게 네. 비례 1번을 받은 것도 네, 국민 후보로 나서서 거기에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네, 연설 내용도 좋고 네. 이런 분이 있구나. 이걸 네.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제 비례 정당인 이 민주연합에서 네,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 후보라는 이 제도 자체를 만든 게 이번이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국민 후보 제도에 대한 의미를
이 출전하면서 좀 부여를 하셨겠네요. 아, 이게 네.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에게도 기회를 주는구나. 일단은 음. 우리 지금 현실이 정치 현실, 대한민국 현실이 정말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 네.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해볼 수 없는 독재 검찰 공화국의 네. 이 공권력 남용과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네. 불법적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국방부 장관 전 네.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잖아요. 네. 네. 너무나 그리고 또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 보도를 하는 언론이 또 지금 국민들이 인식할 때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검찰 독재를 해볼 수 없다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시민사회단체 또 진보당, 새진보당 네. 여러 정당들 다 들어와라. 같이 해보자 해서 이 연합정당이 되었고 네. 거기서 시민사회단체의 몫을 이렇게 그렇죠. 지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통 큰 결정을 했다고 저는 인식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런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네. 이런 활동이 또 시민사회단체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와 활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도 시민이잖아요. 되게 사람들은 장애인이 시민 아닌 줄 알아요. 네. 그냥 장애인인 줄 아는데 우리 저 시민입니다. 세금 다 내고 내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여를 네. 하면 뭔가 답이 있겠다. 그래요.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접근이 음. 잘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네. 아까 민주당의 통 큰 결정이었다. 아, 국민 후보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게. 네. 근데 그게 제대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하도 이제 선거 전이 막 긴박하고 이른바 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뭐 갈등이니 파열이니 이런 것들이 더 언론에서 강조되다 보니까 이 국민 후보라는 이 좋은 시스템은 널리 안 알려진 듯해요. 그죠? 이 정부가 아니라면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더불어민주연합당의 홍보에 이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현실이 네. 언론이 홍보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정말로 이렇게 어마인 TV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주 많이 불러주시고 너무 안 알려졌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국민 후보 평가 시스템에서 문자 투표가 있었어요. 네네네. 문자 투표. 네.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막 문자 투표로 점수가 들어가는 네.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 시각장애 여성 섬유하잖아요. 네. 짧은 시간 그걸 알려고 했는데 제가 11,091표를 받았어요. 네. 제가 떨어지고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이제 오마이 네. TV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관사였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네. 국민 후보 제도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거를 남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가 이 정치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윤석열 정권 20년 된 것처럼 네. 느껴진다. 네. 나도 가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그런 결심을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했을 텐데 네. 내가 나서보겠다 했더니 네. 가족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네, 우리 가족은 네. 굉장히 잘 개별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소신과 삶에 대해서 네. 지원하되 노터치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 한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주고 네. 근데 너무 험한 길이 되지 않겠냐 네. 걱정과 우려 이제 우리 아이들 남편 다 공직계에 있어요. 네. 얘들이 다 컸습니다. 그래서 네. 엄마가 너무 힘든 길을 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제 결국 선택하니까 네. 열심히 지원해주고 문자 아하. 투표할 때도 막
그 심지어 우리 남편이 교회 집사인데요. 네.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장로님한테도 문자를 보냈대요. 아니 그래요? 보내다 보니까 이제 아. 연락처가 있으니까 네. 보내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한테 선미야 문자 좀 보내달라 하고 나서 너무 죄송했다고. 아, 그래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공개 오디션 날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다 봤습니다. 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강조하셨지만 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장애인 이동권 이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자, 모두를 위한 이동권. 이거를 위해서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징징법이 네. 결국 우리 2001년 우이도역 그 리프트 추락 사고 휠체어 장애 노 부부의 추락 사고 사망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장애인 이동권 네, 운동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에 단 한 대도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네. 이제 그 이동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장착이 되고 네. 그 법률이 2005년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 음. 전국에 이제 그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네. 지금도 시외버스에 단 한 대의 저상버스가 없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그 법률 제정 이후에 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리프트 장착차 이제 이게 만들어졌죠. 네, 네. 그런데 그게 현재적으로도 다 지방 기초단체가 운영비를 주고 있고 이제 바로 2020년 네. 12월에 이제 법률 개정이 약간 개정되면서 작년부터 19년, 20년 이제 연도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좀 갑작스러워 생각이 네, 안 네. 나는데 네. 작년 7월이네요. 네. 7월부터 국비가 조금 한 대당 1,9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이동권 시위와 투쟁을 통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것이 차 한 대 운행하는데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이 들어요. 하루 18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네, 기준을 볼 때. 그런데 국비가 겨우 1,9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어서 아직도 대부분이 기초단체가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초단체는 이동권이라고 하는 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목포에서 왔어요. 네. 목포시인데 목포시가 주로 지원하니까 목포시 콜택시는 목포시만 다녀라. 이런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고 네.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포에 사는 장애인이 네. 다른 전남 구례에서 고향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못 가불어요. 아. 안 가본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려면 결국 국비 지원이 정확하게 매칭 펀드가 돼서 네. 적어도 5대5가 돼야 돼요. 네, 네. 아니 장애인은 국민 아닙니까? 국가가 왜 기본적인 이동권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네. 물론 작년 예산에 올라갔어요. 그게 국토부에서 기재부가 다 삭감시켰죠. 그래서 제가 기재부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네. 당연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이게 돼야 되고 또 지금 지자체들이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 네.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어르신이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임산부 이게 바우처 택시가 지금 여러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단 1원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장 시급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네. 이동권. 그러면 결국 이것이 장애인 이동권으로 시작해서 장애인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민 특히 이동에 취약한 교통약자들의 모든 이동을 네. 보장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것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네. 목포 사투리도 나왔습니다. 제가 안 가불어요. 안 그게 가분께. 그 사투리입니까? 못 가불어요. 안 가분께. 표준말 아주 익숙합니다. 네. 목포 기준으로 표준말이니까 네, 네. 삶의 기준으로 네. 모든 언어가 제가 표준어죠. 네, 시각장애 때문에요. 연합고사도 볼 수 없었고 학력고사도 못 봐서 지방에서만 학교를 다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강조한 게 권리 중심 일자리예요. 네네. 이번에 강조하신 게. 근데 서울시 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이 일자리를 또 없앴다고 하는데 권리 중심 일자리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권리 중심 일자리는 체중증 장애인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되게 노동하면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있어야 노동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권리 중심 일자리는 생산품이 권리예요, 권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네. 권리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가치를 생산한다. 권리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네. 그 패러다임을 우리 이제 저를 비롯한 장애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증 장애인이라도 네. 어떤 불편한 사람도 노동을 할 수 있는 네.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그래서 이것을 2020년도부터 저도 직접 설명하면서 전라남도도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같이 책임지는 기본권으로 노동권을 만들어내는 네. 너무 멋진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김용록 지사님은 이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일자리를 찾았다 내가. 음. 뭔가 중증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네. 노동이 있는지 찾고 있었다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셨어요. 2021년부터. 네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도 상당히 많은 체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가 네. 너무 중요한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 경쟁에서 배제된 네. 노동 취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노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너무 멋진 이 패러다임의 이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네. 400명의 체중증 장애인 노동자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해고시켰어요. 400명이나? 네. 오. 400명을 해고시켰고 400명만 있지 않아요. 이 체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네. 전담 인력이 이제 서울시는 10명당 한 분 정도가 배정이 됐었고 전라남도는 지금 5명에 1명이 배정돼 있어요. 이제 저는 전남에서 왔습니다. 네. 전남이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44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시킨 거죠. 네. 네. 그렇구나. 정말 그것도 이건 인내하고 참을 일이 아니다. 시장 바뀌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이 뭐 단독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윤석열 정권의 아까 말씀하신 네. 그 혐오적 네. 이런 철학 그런 것들과 겹치면서 이게 더 네. 네. 그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네. 시민단체 특별 선진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불법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리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통해서 장애인이 그동안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이동권이라든지 네. 노동권이라든지 교육권에 대한 요구를 할 때 이분들이 참여하는 그 자체가 노동으로 인정돼요. 네. 그게 3가지 형태의 노동이 제시되거든요. 네. 그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권리 확보를 위한 집회 시위 활동,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인식 개선 캠페인,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통한 통합사회. 네.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도 시립 합창단 하면 1년 내 노래 연습해가지고 공연에도 월급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애인이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노래 연습하고 악기하고 해가지고 공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알리는 거 네. 이게 그 노동의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이 월급 받고 시위한다. 네.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그야말로 갈라치기 국민의힘의 그런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바로 행정에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40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갈라치기 혐오 정치가 네. 서울시 행정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정권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치로도 나섰는데, 네. 근데 이제 지난 쭉 경력을 보니까 네. 그 중요한 단체 기관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위원으로도 활약하셨습니다. 네. 그때 활약 중에 이거는 서미화가 함께해서 가능했다라고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요. 조금 짧게 정리하시면. 네. 네. 제가 가서 2020년 올해 들어갔는데요. 네. 바로 그때 이슈됐던 사건이 정치인의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슈됐죠 또 국민의 미래입니까? 네네. 예, 거기 공관위원장이 네. 정상인과 장애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정상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장애 차별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인이란 말을 쓰는 순간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비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각장애라고 해서 비정상인입니까? 네.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비정상인인가요? 그래서 반드시 장애인을 빗대어 말할 때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네. 어젠가요? 그 발언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장애계에서는. 이거 아하. 국가인권 바로 진정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정치인들의 비하 발언이 진정이 돼도 인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특정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네. 다수의 이렇게 특정인 그때 20년도도 총선이 있었던 해예요. 그래서 네. 뭐 여러 정치인들이 뭐 절름발이 총리, 뭐 꿀먹은 벙어리 막 이런 용어를 썼는데 제가 그 정치인들의 비하 발언은 네. 특정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파급력이 너무 무섭다. 왜냐? 정치인들의 말은 진실인 줄 알아요. 네. 국민들이 진리인 줄 알아요. 네. 따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인용해야 되고 왜 피해자가 없냐? 나도 네. 중학교 때 장애인이 돼서 이건 선천적 장애하고 내가 피해자다. 네. 그렇게 해서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정치인들의 비하 발언은 판례처럼 네. 판례가 이 결정문이 사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네, 효과를 그래요. 나타낸 네. 사건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일을 했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래전부터 네. 2005년부터 목포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소장 네. 요때를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네. 여성 장애인 연대 대표 등등 하시고 2010년에는 목포시 의원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까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이신데 네. 공부는 또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저는 사실 공부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이게 정말 재밌기도 하고 네. 또 궁금한 게 많기도 하고 네.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의 상황들이 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몰라가지고 네. 시대가 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네. 네. 제대로 된 실천, 네. 더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네. 이제 공부를 하셨네요. 자, 근데 우리 오마이TV의 박지원 후보가 네. 전 원장이 자주 나온 분이긴 합니다만 네. SNS에서 서미화 후보를 엄청 칭찬하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주당과 민주 세력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 서미화 후보를 1번으로 발탁한 거다. 네. 자, 이 박지원 전 원장이 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또 사적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던데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현직 경찰인 남편분이 화장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 안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네, 사실입니다. 박지원 원장님은 뭐 이제 굉장히 안목이 있으세요. 네, 안목이 있으십니다. 예,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희 남편이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화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을 아침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못하셨는데 해가 거듭되다 보니까 선수가 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참 그 대단한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네. 비례 1번이 되다 보니까 이 무게감, 네. 각오 네. 이런 게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국민 후보로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이럴 때랑 최종적으로 선미화 님께서 1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본격 선거전에 지금 민주연합의 비례 1번이잖아요. 네. 이 무게감이 있을 거고 또 절실함이 있을 텐데요. 네. 네. 정말 너무 절실합니다. 비례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네. 비례 정당의 취지나 네. 이 목적 자체가 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네. 이 나라가 나라냐? 나라가 정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정도의 네. 후퇴 그리고 민생의 이 힘듦 네. 그 다음에 평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날만 새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엊그저께는 대파가 뭐 875원인가 합리적 가격이라고 막 네. 하셨던데 도대체가 민생 시장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당이 뭔가 책임 있게 네. 이 나라를 되돌려놔야 된다. 이 책임성하에 형제처럼 이 더불어민주연합당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이 4월 10일 선거가 네.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너무 네.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되돌려놔야 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네.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적 요구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1번이 된 거라서 네. 너무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정말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죽을 각오로 제가 네. 1번으로서 역할을 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남은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시겠습니까? 이제 민주당과 민주연합에 더 많은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실 텐데 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또 이 앞전 2020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실망감을 회복시키고 신뢰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연합당에는 이 30명의 비례 후보님들이 계신데요. 각자 분야의 전문 분야의 분들이 다 이렇게 배치돼 있으세요. 네. 뭐 호주 대사로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작년에 계속 이 교육 문제 네. 초등학교 현장 교사도 계시고 네. 또 면밀히 살펴보시면 네. 정말 이분들이 당선되시면 국회에서 그동안 실망한 우리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네. 정책으로 법률과 또 실제적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면서 싸울 수 있는 인물들이 딱 배치가 돼 있으십니다. 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당 이걸 꼭 기억하고 지지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제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네. 꼭 만들어 주셔서 함께 이 20년 같은 2년이 앞으로 또 3년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네. 짧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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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년 동안 겪어봤더니 안 되겠다. 이게 네. 뭐 20년 같았다. 이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번. 진짜 1번이에요. 네. 1번만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그 절박함이
또 준비성이 참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자,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비례 13번 임미애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미애입니다. 의성에서 올라오셨는데 거기서 올라오려면 뭐 KTX를 타야 되나요? 고속버스를 타야 되나요? 안동에 KTX가 있어서요. 이제 음. 새벽에 의성에서 안동 가서 안동에서 KTX 타서 이제 청량역에 도착해서 오는 거죠. 그래요. 네. 네. 제가 한번 저 의성에 한번 그렇죠. 오신 적 있죠. 내려가 본 적이 예. 있습니다. 행복 가지고 네, 예, 네, 네. 전 국민을 행복하게 네. 만들기 위해서 다니셔갖고 네,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집안이 아주 바빠졌어요. 그죠? 예. 네. 지금 남편분께서는 구미을에서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미을은 이제 경북이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임미애 후보는 경북 도당위원장이시기도. 네, 네. 그럼 서열이 남편보다 높습니까? 제가 높지요. 남편은 그전엔 지역위원장이었고 네. 저는 도당위원장이었으니까 음.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던 거고 많은 분들이 네.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부인은 도당위원장이고 남편이 지역위원장이냐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각자의 정치를 좀 해오는 편이어서요. 지역에서 저희가 2004년도에 남편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고 저는 네. 2006년도에 네.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이러면서 각자의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네. 제가 22년도에 당의 부름을 받고 전략공천으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총선을 이제 저희가 선거를 2년마다 번갈아 뛰었는데 네. 그때는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이번에 같은 선거에 이렇게 둘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래요. 관심을 좀 많이 받았죠.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학생 운동을 하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네, 뭐 그때 그 총학생회장 할 때가 몇 년이었어요? 87년도 아, 87년 소위 이제 6월 6월 항쟁 항쟁 때. 네. 그렇구나. 그때는 아마 제가 살면서 그때의 그 강렬했던 기억이 네. 지금까지도 제 삶의 어떤 중요한 고비마다 네. 힘들 때는 그게 하나의 그 의지가 되기도 하고 네. 또 뭔가 흔들릴 때는 그게 또 버팀목이 되기도 그래요. 하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뜨겁게 학생 운동을 하다가 경북 의성으로 내려가서 네, 농사를 짓다가 네, 정치인으로 도전을 하고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도전해가지고 지방 의원이 되었죠. 네. 예, 그게 의성 군의원, 군의원 네, 2번, 2번, 그다음에 경북 도의원 1번. 네, 그건 이제 된 거고 네. 떨어진 건 몇 번이었습니까? 떨어진 건 제가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그때 떨어진 게 처음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남편한테 늘 하는 말이 네. 남편은 떨어진 경험만 있고 네. 저는 떨어진 경험이 없는 남편은 몇 번 떨어졌어요? 남편이 세봐야 돼요. 2004년, 네. 2012년, 네. 20년 어허. 맞나? 음. 그 전에 기초의원도 한번 출마해서 떨어졌고 한 4-5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김현권 후보는 현 후보는 전에 한번 이제 국회 비례를 비례대표로. 해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러나 지방에서 직접 선거에 도전할 때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 제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아, 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그죠? 가르치기는 저도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보통 학생 운동을 하던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 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김현권 씨 고향이잖아요. 그쵸. 그쪽이. 네.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돼서 농사까지 짓게 된 겁니까? 그때
저는 이제 남편은 91년도에 먼저 내려갔고 92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그때 시기가 돌이켜 보면은 뭐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을 앞두고 농촌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마치 시장 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 농촌이 이게 몰락의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학생운동 끝나면은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왕 그렇다면 농촌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뭐 고민의 여지 없이 그냥 내려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그렇게 얼마나 남자가 좋았으면 그러니까 그러냐 이렇게 제가 지금 그걸 질문해 보려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남자한테 눈 멀면 뭐 세상에 비는 게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네, 그렇구나. 자, 근데 가서 막 소도 키우고 잣농사도 하고 사과농사도 하고 처음에는 사과농사, 고추, 뭐 마늘 저희가 마늘이 유명해서 그럼 지금도 소농사도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하지요. 몇 마리 정도를 키워요? 저희는 이제 새끼 낳는 소라서 많지는 않고요. 60두가 조금 넘는. 60마리.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한 8개월 키워서 경매장에 내야 되는. 근데 이제 두 분이 키웠을 텐데 지금 남편은 구미을 후보가 돼서 선거전 뛰고 있고 또 임미애 씨는 이제 민주연합의 비례 후보가 돼서 또 뛰고 있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이제 뭐 저희 오래된 소들이어서 지가 알아서. 엄마 아빠 없어도 그냥 자기들이 다. 근데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뭐 주말에는 저희가 살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럼 이제 두 분 중에 이제 누가 당선되고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안 사람이 되는 분이 이제 해야 되는데 맡아야죠. 그동안의 그 승률로 보면은 남편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자신을 해요. 그래요.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제 경북 도당위원장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사표 냈죠. 비례 후보가 되면서 사표를 자, 그럼 냈죠. 며칠 전까지 경북 도당위원장이었으니까 이 험지죠 민주당으로서는 경북이라는 게 경상북도 전체적인 판세 경북에 지금 남편은 구미을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북의 판세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지요. 두 군데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다른 후보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해 드리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후보를 냈던 곳이 아무래도 이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고 민주당 지지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런 곳이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참고로 이 오마이TV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경북의 13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13개 선거구의 후보를 모두 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요? 2020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모든 곳에 후보가 다 나왔고요. 그전에는 16년도 선거에는 6군데 후보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를 다 채워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후보를 왜 하나 못 내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있는 선거구만 해도 4개의 군이 합쳐져 있으니까 거의 선거비가 한 4억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없으면 선거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의성과 영천, 의성과 울진까지 이어지는 거리는 저희가 면적 전체로 보면 3,700제곱킬로미터인가 그래요. 근데 이런 곳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선거하라라고 하니까 저희 후보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원래 이번 선거의 최고의 목표는 13개 모두 후보를 내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 지금 현재는 11군데에서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역에서 당선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이후로 보면 없어요? 없어요. 소선거구제로 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죠. 대구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한번 그랬죠.
이겼고 홍일학 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네, 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를 제외하면 대구 경북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남편분인 김영권 후보가 구미을에서 네. 승리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기적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네. 그 심판의 의미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 경북에서의 승리다. 경북에서의 승리. 예,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여기를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곳인데 네.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는 거는 네. 이 가장 강력한 비수를 꽂는 것과 다를 아하. 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딱 다가오네요. 가장 강력한 비수를 꽂는 그렇죠. 것.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마 그래요. 윤석열 네. 대통령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잠자리에서. 얼마나 충격받아가지고? 그럼요. 네. 경북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럼요. 그것도 구미에서 이렇게 네.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승률이 인매 씨가 더 높잖아요. 남편분보다. 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요새?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요? 저희는 따로 살아요. 네. 저는 소 때문에 의성에 소 있고요. 때문에 의성에 있고. 남편은 일찍 이제 구미에서 사니까. 네. 근데 아침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죠. 네.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네. 새벽부터 거리에 있으니 음. 이게 벌써 작년 추석 전부터 그랬거든요. 네. 한 8월 정도부터 그랬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6개월이 넘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번에 원래 시골 동네는 네. 대보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총회가 있어요. 네, 대동이라 네. 그러거든요. 대동회가 있어요. 그러면 윷놀이도 하고 네. 음식도 나눠 먹고 동네 이장도 뽑고 이러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모든 마을이 다 있거든요. 농촌 마을은. 네. 하루에 막 20군데, 30군데 뭐 네, 이렇게 있어요. 네. 혼자 못 다니니까 제가 이제 같이 나누어서 다녔는데 네.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그랬어요.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네. 열심히 다닌 게 표가 나더라. 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또 평가가 과거 20년도에 총선할 때하고는 좀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네. 네. 후보 당사자도 약간 고무돼 있고. 그래요. 뭐. 네. 자, 이제 임미애 씨는 민주연합의 네. 비례 후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략지역 비례 후보라는 네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이제 험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략지역 비례 후보란 이 이름도 이제 생소한데 이거 어떤 처음 거고? 만들어졌죠.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들었어요. 네. 2월 29일 날 김성환 그 민주당의 네. 직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성환 의원이 발표를 하면서 그 네. 발표 내용에 전략지역 비례 후보를 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근데 처음 있는 그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대구 네. 경북 지역에서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선거제도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비례대표를 네. 중앙당이 선심 쓰듯이 네. 그냥 그 지역에 뭐 활동을 하거나 직능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비례 의석을 한두 석 배정해 주는 게 다였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지역의 정치권과 서로 이 교합, 뭐라 그럴까, 이 교류가 있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비례대표로 이제 의회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다시 지역에 들어와서 민주당 기반으로 정치를 해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 네. 당원들은 불만이었던 거고 네. 이렇게 비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한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포항의 고 허대만 동지의 경우는 네. 26세 대학을 졸업해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해서 내려와서 네. 기초의원
그 당시 공천이 없었을 시절에 음.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네.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이후로 저희가 7번을 이분이 출마를 했는데 다 떨어지고 네. 22년도에 네. 암으로 투병 중에 아. 사망하셨어요. 네. 민주당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90년대 초반에 민주당 후보들이 얻었던 표는 평균 한 3%에서 5% 수준이에요. 근데 네. 지금 총선에 나서면 저희가 그래도 평균 후보들이 얻는 득표는 25% 정도 아. 되거든요. 네. 그러면 3%가 25%까지 오는데 그냥 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네. 긴 시간 동안에 네. 수많은 민주당 동지들의 이 음. 인생이 여기 온전히 통째로 갈아 넣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25%가 당선자를 내기엔 부족하지만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얻은 득표만큼 의석을 보장해달라라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네. 22년도부터 계속 한 거예요. 아하. 예. 음. 그게 현실적으로 제도의 음.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네. 당에서 네. 이 험지에 대한 배려들, 이 음. 험지에 대한 목소리를 의회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9일 날 발표를 한 거죠. 아. 이 발표를 했을 때 엄청 반겼겠네요. 그러면? 되게 반가웠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떤 여기 아쉬움이 못을 박은 게 뭐냐면 여성 1명, 남성 1명을 권리당원 투표로 뽑겠다. 그런데 그래요. 여성 1명은 당선 안정권에 배치를 하고 음. 남성은 예비번호로 두겠다라고 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게 딱 일주일 걸린 거예요. 아, 너무 짧았구나. 예, 너무 짧았고 거기다가 아쉬웠던 건 음. 여기서 여성 남성의 구분을 두면 음. 안 된다는 거죠. 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을 갖고 온 사람들한테 네. 여성이냐 남성이냐라는 기준을 아. 두고 번호를 이렇게 배정하는 건 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네. 차라리 열어놓고 그냥 종다수로 1, 2등을 뽑아서 네. 가깝게 서로 붙여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네. 훨씬 더 대구 경북 유권자들한테 민주당의 진정성이 네.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비례 13번으로 배정이 되었네요. 네. 네. 자, 전략지역 비례 후보라는 게 이번에 처음 생겼고, 그래서 또 이제 돼야 될 터인데 어떻습니까? 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왜 민주연합에 표를 줘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하신다면요. 저는 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형제 네, 정당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 원내 진입이 어려웠던 소수 정당들이 네. 그 의석을 확보할 수 네. 있도록 그다음에 시민단체까지 네. 원내에 들어와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도록 그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네. 맏형의 구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취지를 우리가 네. 가장 잘 구현한, 그러니까 연동형의 그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정당이 저는 그 민주연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때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금 멋지게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멋지게 싸우는 것과 동시에 네. 저희는 그래도 권력을 잡았던 정당이고 국가의 미래를 하나씩 설계해 나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네.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네. 선대위 출범을 하면서 후보자들의 면면을 저희 서로 인사하면서 나누었는데 네. 비례 후보들 후보자들. 30명이죠? 네네. 근데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던 거죠? 네네. 그런데 보면서 네. 저분들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전략 지역 그쪽도 짧은 기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비례들이 이렇게 뽑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널리 아직 홍보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선대위 출범했고 네. 한 20일 남았으니까 네, 짧은 네. 기간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움과 동시에 네. 우리가 만들어 나갈 나라의 미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네, 그래요. 예, 유권자들한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은 네. 비례만을 위한 정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각인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과 형제 정당이라고 아까 네. 표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민주당 지역구에 주목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비례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비례 후보 30명을 쭉 봤더니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막 또 널리 이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우리도 제대로 된 매력이 있다 이걸 막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늘 어떻게 다짐을 하고 왔습니까 서로들? 저희 그 대구 경북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후보가 아마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3명의 후보가 들어가 있어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22번의 조원희 후보, 26번에 네. 그 서재현 후보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여기 끝나고 제가 가서 저희가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 소멸이라는 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이 위기 네.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네. 해나갈지 이 문제를 저희가 좀 오늘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중요한 문제죠 정말. 네. 지방 그리고 소멸. 또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에 네.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또 모여서 그다음에 소비자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밥상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이 문제 지금 저희 워낙 이 물가가 비싸서 외식하기도 힘들고 네. 자취생들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네, 생활하기가. 네, 네. 그래서 이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이 정책적인 대안들을 또 저희가 준비해서 네. 기자회견도 하고 네, 네. 빠른 시간 내에 움직여야죠. 자 이제 비례 후보가 되었는데 국회에 만약에 입성을 한다면 나는 이런 걸 한번 1호 법안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농업 관련한 법안을 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전 그렇진 않고요. 네. 저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개정안을 좀 내볼 생각입니다. 왜요? 제가 지방에 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에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의 소멸 위기는 결국 지방 정치의 실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지방 정치의 실종은 지방 자치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치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선거가 네.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고요. 예를 들면 22년도에 지방선거를 할 때 네. 그 광역시 의회의 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비율이 68%였어요. 대구시는 광주가 55%였고 네. 대구가 68%였어요. 네. 무투표 당선이 68%라는 거는 선거는 있으나 선거가 아닌 거고요. 그러네요. 지방자치 제도는 있으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선거라는 방식이 네. 지금의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더욱 강화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지방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치를 살리는 것이 네. 지방자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정의 방안은요? 짧게 얘기한다면? 일단 기초의원 선거제도에서 3인 선거구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광역의회 선거를 지금 소선거구제 방식인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곳에서는 실제로 기초의회도 유명무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의회 선거구 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으나 이제 본질 중에 중심에 있는 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연합 후보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최근까지 이제 경북 도당위원장이고 지금도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경북 지역에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즉
보수의 심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가요? 여기 많이 안 좋아요. 거기도? 일단 네. 말을 잘 안 해요. 아. 해도 저래 뭐 할 줄 몰랐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네. 들거나 잘하는 구석이 있었으면 네.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요새 저희 선거운동 나가보면 네. 얘기 자체를 꺼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는 지금 살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래도 민주당 정부일 때 음. 농민들은 살기가 훨씬 나았다. 없는 네. 사람들은 민주당 정부가 그래도 살기 좀 나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뭐 이종섭 사태나 뭐 네. 이런 거 황상무 네.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부끄러워들 하세요. 그리고 저게 정통 그래요. 보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하죠. 지금 이제 이종섭, 황상무 이렇게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제 언론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 민심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라도 요즘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금방금방 이 소식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영향이 있겠네요. 있어요. 생각보다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네. 많고 물론 보수 채널을 보는 분들도 많지만 네, 네, 네.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사실 바뀌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틈새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선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네.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 민심 자체는 많이 출렁거리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게 투표할 때 음. 이게 우리 표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다가 중앙당에 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옛날에는 돈을 주면은 대구 경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예산을 챙겨주면. 네. 근데 아니거든요. 돈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네. 결국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 때뿐이거든요. 네. 선거 때 표로서 이게 민심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려면 민주당에서는 사람을 적절하게 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왜 줄탁동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닥을 두들겨도 네. 우리가 겪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거를 함께 바깥에서 깨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거는 선거 때 중앙당에서 좀 중량급의 뭐 예를 들면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함께 편대를 짜서 네. 지역에서 성장한 후보와 중앙에서 경험 있는 그 선수들을 함께 지역민들한테 선보이고 네. 평가를 받는 건다면 저는 훨씬 더 쉽게 변화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죠. 그래요. 네. 자, 이제 멀리 의성에서까지 이제 오셨는데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미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남편분은 오늘 여기 출연하는 거 알고 있을까요? 아니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전에 이 자리에 출연하신 분인데. 네네. 예, 각자 자주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그 대신 이제 방송 지난번에 출연한 거는 제가 다 챙겨보기 때문에. 네. 그래요. 자, 이제 선거가 지금 이제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마이TV 시청자들에게 비례는 왜 민주연합 비례를 줘야 되나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느냐는 윤석열 심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과 함께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구성되어 있는 저희 30명의 비례 후보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검찰개혁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보여 새롭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3번 임미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비례 9번이죠. 강유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히 축하받겠습니다. 네. 이게 아직도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네. 네네. 영화 평론가이시기도 네. 하시고, 네. 언론 비평가이시기도 하시고, 맞습니다. 또 시사 평론가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이제 강남대의 과 이름이 한영 문화 컨텐츠학과 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 호칭 중에 뭐가 제일 편합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저를 많이 부르는 이름은 이제 이미 이제 네네. 교수라는 이름이 편하지만 네. 최근에 인문학자로 음. 제가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 인문학적으로 요즘 일어나는 일들, 이해가지 음. 않는 일들을 얘기하곤 했는데 그 인문학자란 표현이 제가 듣기에는 가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잘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정치의 길로 네. 가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결심을 하셨나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음. 과거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네. 출연을 할 때에도 상당한 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했어요. 네, 일단 처음에는 영화와 정치라는 한 그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고정 패널 제의를 받았을 때에는 상당히 이를테면 언론들과 네네. 게다가 그 거대한 레거시 미디어들, 소위 이제 보수 언론들과 조금은 마주서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점에서 비평가, 평론가들은 언론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들을 맺고 그렇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고민을 했지만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보수지도 있고 진보지도 있고 레거시도 있고 뉴미디어도 있지만 저는 문화예술계 사람들과 주로 접촉을 했고 네. 그 지면에 제가 주로 출연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그때 당시에도 네. 편향성 네. 내지는 중립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볼수록 언론 개혁이란 말이 왜 나오는구나를 점점 좀 피부에 느끼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한 번의 변화 계기였고 그리고 또 점점 이쪽 분야에 넓혀가면서 인문학으로 정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아하. 이 영역 역시도 이 인문학적인 언어와 정치의 언어가 이렇게 먼 것 자체가 난국이다. 네. 이렇게 멀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도 썼지만 수사학도 썼고 니코마스 윤리학도 썼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토대가 같은 것인데 네. 왜 이렇게 이 두 언어가 외계어나 외국어처럼 됐을까라는 네. 생각에 고민들이 있을 때 현실 정치의 요청이 온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지만 좀 저도 무서웠어요. 이렇게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괜찮을까? 네. 주위에서도 많이 묻더라고요. 괜찮냐? 근데 이게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제가 네. 욕설이나 비방이나 비속어를 쓰면서 네.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비판을 하고 비평을 했는데 왜 말하는 나보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겁난다라는 표현을 써야만 하는가? 네.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각오를 하고 뭔가를 걸고 하는 상황들은 그래 현실 정치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시대를 바꾸고 싶었다. 그런 건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저요 제가 할래요 이거보다는 문학에서 많은 추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과정을 참 밟아가고 있는 걸 보고 있었죠. 네. 공천 파동도 있었고요. 뭐 여러 아주 복잡다단한 일들이 그렇죠. 펼쳐지는 걸 보고
인문학적 비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느 날 이제 영화 감독분이 전화가 와서 저는 그냥 영화에 관련된 평범한 이야기겠거냐고 전화를 받았는데 네. 사실상 그 문화예술계에서 여러 명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네. 그 강 선생을 좀 필요한 인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또 그 부분이 되게 인간적이었어요. 왜냐면 잘 모르는 당 사람이 전화를 직접 하는 것보다 네. 추천을 했고 그 잘 알고 있는 이 네. 감독님을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부탁을 받았다라고 전화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저한테는 좀 부담감이 살짝 덜면서 네. 고민할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 한 번씩 겁나는 일이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요청이 왔겠다. 그럼 나는 그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겁나는 일이지만 도전해보자. 네, 자,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계가 참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추천을 한 건데 강유정 교수님의 어떤 점을 높이 사서 민주연합의 후보로 추천했을까요? 그분은 누군가인지는 네, 최종적으로 모르지만 네. 제가 작년에 어떤 감독님이 네. 40주년을 맞아서 데뷔한 지 여러 감독님들이 일종의 잔칫날에 네.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오신 우리가 이름만 알만한 감독들, 뭐 이창동 감독이랄지 네. 이런 감독님들이 너무 저한테 그렇게 통쾌하게 말아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면서 이거 문제가 있고 영화계에서 너무 이제 일들이 많고 그게 네. 아마 저는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배우 이성균 씨가 맞아요. 너무 한참 활동할 나이에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일이 좀 가장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저 역시도 그 문제 이후에 네. 이거는 이대로 그냥 관행처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좀 사용당한다. 문화예술인들이. 네. 그래서 사용당한다. 더 이상 그렇게 함부로 네. 멋대로 무시로 사용되지 않도록 존엄성이라는 거, 인간성이라는 거. 이 정부가 저는 인간 무시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화계, 특히 문화예술계에 있었고 그래요. 그것이 저는 저를 추천한 동원력 그리고 동인이라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사형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를 강 교수님이 내주었기 때문에 네, 추천을 받은 건데, 근데 이제 만만치 않는 일이에요. 맞아요.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는 게.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반으로 정말 쫙 나뉘더라고요. 그 나뉘는데 말하자면 네. 인문학자나 문화예술인으로서 그 언어와 네. 그 정서로 버티기 힘든 공간이다. 가지 마라. 네. 라는 반의 입장도 상당히 사실 완강했고, 아니다. 그럴수록 그런 사람이 누군가 네. 들어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지금 소위 말해서 그 가수 김유나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SNS 채널에 내 의견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너무 무서워 네, 네. 이 말만 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면 아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네가 그 몫을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쪽이 딱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고민이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그 친구들 중에, 친지 중에, 가족 중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지만, 맞습니다.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네네네네. 했지만, 그분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좀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로 이제 여쭤봤었거든요. 네. 전화로 여쭤본 다음에 그렇게 좀 걱정된다. 네. 근데 그분들도 가장 완강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걱정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이제 주변에 문화예술인들이 네. 많이 있는데, 네. 아까 사형당하고 있다, 이 정부에서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점수를 줘본다면 과제를 내야 점수를 주죠.
네, 전 네. 그렇게 느낍니다. 정책 네. 없다고 느낍니다. 아 그래요? 정책이 없다. 네, 정책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무언가 문화예술계에 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네. 아젠다가 있어서 네. 차라리 사람들과 부딪힌다도 없을 정도로 음.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밑으로 네. 많은 그 제작 지원이라던가 이런 지원금 삭감 문제도 네. 같이 동일하게 50% 이상 삭감되는 게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네. 제가 이제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의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전 혹은 이제 2년 전 대선 때 그 네. 후보들에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와 너무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령 독과점 문제 해결합시다. 네. 내지는 독립영화관에 대한 상영일수를 지킵시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문제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조차도 흔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좀 더 아주 발달된 첨단으로 발달된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는 네. 일종의 산업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던 시절은 야 상당히 우리가 고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물론 이 역시 중요한 네. 문제지만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동시에 하지만 그 전에 이런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네.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처럼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네.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그래요. 해봤고요. 네. 네. 지금 이제 확 다가옵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가치, 문화 예술을 위한 인권 조례. 그게 이제 배우 이성균 씨 사망 맞습니다. 사건 때 본격적으로 이제 됐는데 네.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이런 문화 예술인을 위한 인권 조례. 제가 어제 네. 방심위에서 음. 이성균 배우 죽음에 대해 보도했던 네. MBC와 KBS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내려졌더라고요. 의견 네. 제시. 근데 이제 거기서 제 눈길을 끈 게 뭐였냐면 음. 공인에 대해서 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인이 허락하지 않은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이 위배되었기 때문에 중징계는 아니고 의견 제시 정도의 징계를 내린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가장 뇌리에 남은 단어는 그 공인이었어요. 문화예술인이 공인인가? 아니면 유명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가령 고위 공직자들을 기자들이 따라 붙었을 때 네. 스토킹이라고 하면서 고발 고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명인들은 공인이라고 본다면 네. 그렇게 언론이 따라 붙었을 때 고소 고발할 수 있을까? 그때는 의리거든요. 네, 네.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언론에 대해서 네. 그 정도 취재의 열기를 보여줬다고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호기심을 채울 때는 공인이고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존엄성으로서 나에 대한 가치를 지키고 싶을 때에는 네. 그냥 유명인이잖아 네. 라고 이렇게 이중잣대가 있는데 이번에 그 방심위 제재 과정을 보면서 공인이라고 못을 여러 번 박았더라고요. 공인의 사생활은 자신이 허용하는 만큼 보여줄 수 있다.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전 이게 좀 제 나름의 개인적인 좀 유권 해석을 해보자면 네. 공인은 허락되지 않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도 보였어요. 네. 그럼 저는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 일어났던 소위 말하는 공작 몰카 사건이라 부르는 것 역시도 이런 범주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면서 네. 저는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에 그런 점들이 많이 숨어져 있다는 생각을 자꾸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인권조례 문제로 돌아가자면 네. 연예인이 공인인지 유명인인지 그래서 언론이 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까지인지 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내 사생활 보호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단 필요하다.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네.
그런 인권에 대한 새로운 좀 각성과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화인 인권 조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보이죠. 겉으로 보면 이제 뭐 여러 이제 어나운스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문화예술계 앞으로도 뭐 일절 개입하지 않고 관여 않겠다라고 네네. 했지만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만 하더라도 잼버리가 파행을 겪었을 때 네네네. 마지막에 그거는 체육계도 짓밟은 일이어서 왜냐하면 상암구장에 그렇게 무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네, 축구 팬들 그리고 맞아요. 그때 많이 굉장히 화났죠. 화가 났죠. 네, 이거는 전혀 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되게 폭력적인 조치다. 네. 문학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스케줄을 바꾸고 네. 그러니까 전 이게 참 여전히 무시로 불러도 되는 사람들, 문화예술계 사람들. 네, 네. 그리고 엑스포 그 일종의 그 광고 영상들, 그 프리젠테이션 영상들을 만들 때 네. 전 좀 놀랐거든요. 이렇게 한 30년 전 수준의 네, 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도 굉장히 PPT 잘 만듭니다. 네. 대학생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유명인 나열에 이 많이 모셔진 그 문화예술인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오신 네.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소위 말하는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관제 행사에 문화예술인들이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네, 네. 그렇게 보자면 저는 전혀 그래요. 존중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언론 비평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입틀막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은 음소거의 시대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네, 네, 네. 자,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현 정권의 비판적인라는 이유 때문에 막 압수수색도 맞습니다. 당하고 네. 기소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정권 들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언론 비평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실 네. 음소거 시대가 됐다가 아니라 네. 사실 될 것 같다라고 윤 정부 2년차 시작하는 새해에 네. 했던 말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우려였던 거죠. 네, 네, 네. 근데 음. 실현이 된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음소거가 제가 좀 비유적 표현이었다면 물리적 음소거가 이뤄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법과 권력을 동원한 음소거겠지. 설마 네. 입으로 진짜 손을 네. 틀어막는 네, 네.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이런 네. 물리적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너무 아연실색한데 음. 저는 그럴 때마다 현장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 공포스러운 표정이 지워지지 않아요. 네. 음. 그래요. 그 상황에서 네. 누구도 이 넌센스들, 이 폭력적인 상황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프리즈라 그러죠.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대로 가다간 네. 이제 진짜 비유적 의미의 눈먼 자들의 국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있잖아요. 네. 그 동화의 원제가 임금님의 새 옷이거든요. 네. 임금님의 새 옷을 보고 음. 막 칭찬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벌거보고 네. 있었던 거죠.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제가 이제 언론인이시니까 네. 제가 가장 사실 충격 먹었던 게 뭐였냐면 어디 지방 강연을 가서 네. 이제 조금 민주 인사들하고 음. 같이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측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측해서 복종을 하기 시작할 거다. 아하. 뭐가 들어와서 네. 수그리고 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 날리면 했더니 바이든 이것 때문에 한 명을 선두주자를 네. 폭력을 가하면 예측 복종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자 출신의 어떤 분이 네. 그걸 언론에선 자기 검열이라 부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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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는 그 말에 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음. 자, 이제 그 충격을 더해준 게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이었죠. 이때도 좀 더 충격이었겠습니다. 또? 음소거가 비유였는데 네. 아니 손으로 진짜 입을 먹는 물리적 폭력을 눈앞에 비현실적으로 네. 목격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중인환실이라는 표현 네. 있죠. 네. 네.
몰래도 아니라 남들 보는 앞에서는 저는 공포의 전시 효과라고 봤거든요. 아, 일종의 보여줌으로써 더 겁내게 하는. 네. 그런데 이제는 흉기가 등장한 거예요. 물리적 폭력에서 네, 네. 치명적이고 음, 그리고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정도까지. 네. 저는 언제나 한 나라의 그 대통령 내지는 사회적 지도층의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시그널을 줍니다. 네. 친일 발언들도 똑같죠. 네. 함부로 누군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3월 1일에 일장기를 거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나. 이토 히로부미를 네. 굉장한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 정치인까지 나오는 게 이런 흐름을 허용한 거라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네. 흐름에 네. 동참한 말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늘 하는 생각이지만 그 회칼 발언은 겁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나 이렇게 겁 잘 줘요라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인들이 압박을 실제로 받습니다. 봤죠. 네. 네네. 허벅지에 칼 2방 찌르는 거 봤었지? 막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압박을 받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상당히 유명한 인사죠. 김장겸 전 MBC 사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언론 탄압, 노조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었는데 이분은 또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14번 순번을 받았더군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 일종의 얼마나 내가 소위 말하는 그 역할을 맡겨주면 네. 완장을 채워주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일종의 한 분을 위한 충성 경쟁 중에 나온 결과물 중 하나라고 봐요. 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도 받았는데 네. 권한이죠. 권한에 의해서 사면을 했긴 했지만 네. 국회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 비례대표로 추천을 했고 거기에 한 사람이 됐다라는 건 네. 김장겸 사장이 했던 이 일들 가령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했던 네. 이런 말까지도 한꺼번에 음. 승인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저는 지금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역사 왜곡 발언들 네. 내지는 역사적 희생자에 대한 폄훼, 멸칭의 반복들은 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결국은 김장겸 사장을 일종의 복원시켜주고 되살려주는 것 역시도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불러올 시그널 효과 내지는 이 이후에 일어날 그래서 그 주변에 비슷한 발언들을 하고 했었던 자들이 네. 나도 이런 말 할 줄 알아라고 계속 번호표를 뽑는 상황이 전 더 비극적이기도 네.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비례 9번입니다. 네. 비례 9번. 민주연합에서 과연 몇 번까지 될까? 이것도 이제 관심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1호 법안으로 좀 뭐를 만들고 싶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문화예술인 인권 조례라는 걸 네. 정말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라는 성격상 네. 일종의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그때 제가 한번 그 연구 용역처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물리적 인권이 참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 촬영 시간을 막 몇 박 며칠 한다라거나 아동들을 네.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그런 이 문화예술 현장에 투입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상황들은 상당히 그런 인권적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도 되었고 보정값을 가지게 네. 되었습니다만 네. 이제 좀 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 자신의 존엄성을 네.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서 그런 어떤 인권에 대한 재해석 지금은 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좀 재해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 2월에 맞습니다. 사면이 됐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연관됐고 피해받았던 분들은 되게 분노가 일 것 같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네. 지금 사면이라는 법적 방식으로 네. 해결이 된 것처럼 처리를 해버린 거죠. 이럴 땐 전 처리라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얘기인 즉슨
김장겸 사장이 부활하고 비슷하게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언제든 네. 다시 재활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이고요. 저 헛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라는 네. 이런 개념들, 그리고 최근에 영화 파묘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좌파 영화라고 이 영화를 이름을 붙이는 걸 보니 네. 이게 권력에 의한 블랙리스트 작업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법적인 네. 책임을 묻고 여전히 저는 그 전에 네.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히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진 사람 없이 네.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터진 일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규명과 함께 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일종의 언론 작업을 통해서 언론과 함께 사람들의 대중 인식 속에 심으려고 네. 하는 이런 작업들도 상당히 문제적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역사 왜곡에 관한 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이제 이걸 말의 잔치가 아니라 네.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약간 다른 분야들과 협업해서 이 문제는 네. 좀 법안에 대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이제 유권자로서 참여를 네. 하셨을 터인데 이번은 이제 비례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의 총선 열기가 어떤가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을 터인데 다른 때들에 비해서 이번 총선의 열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 상황에서 이제 정권 네. 심판론이라는 이 명확한 그 의제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한 표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효능감이라는 걸 네.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네. 경선을 통해서 정말 그 대단하신 다선 의원들을 신인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네. 경선 투표를 통해서 네. 당원들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힘들이 네. 굉장한 효능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네. 이 효능감이 여전히 그래서 총선에 대한 열기를 더 북돋고 있다. 제 요새 재밌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 마렵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투표 마렵다. 이게 뭐냐면 네. 경선을 몇 번 치러봤더니 네. 이제 투표할 일이 4월 10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선 투표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투표 마렵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전 총선 열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만 보면은 그 권리당원들의 숫자가 거의 250만 명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또 경선 과정에서 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문화평론가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점점 왜 살만해지고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뿌리를 내릴수록 정치 무관심이 높아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못 살겠다 싶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삶의 문제, 여러 가지로 민생의 문제, 그리고 어떤 분께는 이념적인 문제, 네. 어떤 분께는 내가 말 그대로 느끼는 자유의 문제, 네. 다양한 어떤 문제들의 방향성과 벡터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기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네. 혐오를 통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갈라치기가 세상을 나누고 그래서 아주 작은 지지 세력을 가지고 트럼프처럼 네. 30% 한 35%로 수권 정당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네. 정치 무관심층을 길러내고 싶어 했던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보였다면 네. 참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김수영 시인 풀처럼 네. 먼저 눕고 겁먹는 것 같지만 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흔들리고 네. 그게 보여지는 이번 선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며칠 전에 다른 비례연합의 후보들과 네. 함께 이제 다 모였잖아요. 네. 뭡니까? 뭐 출정식인가 뭔가 했을 맞습니다. 텐데 네. 다른 후보들, 비례연합의 후보들 몇 면을 보았을 터인데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래서 플랫폼 정당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만나보셨던 네. 1번 비례대표 네. 서미아 서미아 씨. 네. 서미아 씨 후보만 하더라도 네. 자기소개를 하면서 딱 제일 먼저 일어나 하시는데 네.
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내 몸으로 세상을 보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앞으로 나갈라요? 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치 안 보고 저 몰라요. 사람들 표정도 안 보이고 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30명이 모인 예비 후보까지 모인 네. 이 비례대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인문학자로서 평론가로서 들어봐야 될 하나의 우주가 온 거구나. 네. 한 사람의 저는 이 가치가 요즘 너무 사라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9번 강유정이지만 제가 가진 삶에 네. 우주가 있잖아요. 네. 그 우주들이 20개, 30개가 모여서 네. 지금 근데 민주당은 이게 일종의 갤럭시입니다. 네. 되게 다양하신 아.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당적이 다른 분도 민주당이 아닌 음. 분도 와 계시고 시민사회 추천을 통해서 오신 네.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를 그날 제가 가까운 분들 몇 분 하고 네. 얘기를 나눴는데 백승아 대표 역시도 네. 교사 생활 진짜 평범하게 하시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거리에 나서게 됐고 그러다 여의도까지 오시게 되고 이주희 변호사는 조국 대표의 변호단 네. 중 한 명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분들의 얘기를 일단 다 들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들 정도로 이게 플랫폼 정당이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례 후보들의 면면이 유권자들에게 지금 홍보하는 시간은 짧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막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강 교수님도 좀 거리에 나가서 혹은 막 무대에 나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드디어 무대 섭니까? 네 나름의 네. 격전지라고 알려져 있는 네. 그 성일종 현역 의원이 있는 네네. 네 그쪽 지역을 함께 상대가 성일종.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행보를 이제 처음 나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서 보게 돼서 제가 좀 그런 식의 건강한 호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네. 네,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최초의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그 이재명 대표의 네. 워낙 연설이니까 어떻게 연설하나를 좀 저는 좀 관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관찰도 하지만 저도 한마디 할래요 하면서 최소한 2, 3분 하셔야지. 네. 네. 자, 이 질문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조국 혁신당은 비례 후보만을 위한 맞습니다. 그런 당이에요. 그래서 네. 일찍이 비례 후보들의 이제 면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 가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신경 쓰이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뭐 신경이 안 쓰인다면 그거는 너무 태어난 척하는 거겠죠. 네네네. 당연히. 네. 하지만 이 신경 쓰이다가 저는 부정적 에너지로 쓰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외연을 정말 네. 넓히고 네. 제가 민주당 근처에서 민주당을 조금 가까이서 봤더니 네. 제가 K 장녀거든요. 아, K 장녀 같은 당이구나. 장녀. 네, K 장녀 같은 당. 네,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K 장녀들이 여러 가지를 짊어지고 좀 네. 해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약간 책임도 져야 되고 네. 그리고 많이 참기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좀 보듬기도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요. 그런 심정들이 이해가 가고 굉장히 날렵한 일종의 스쿼드 부대 같은 것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보자면 뚜렷하고 확실하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30개의 우주가 갖고 있는 네. 정책적 다양성은 플랫폼 정당만 할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차남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네. 그 장녀의 마음, 장남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장남 장녀들 보면 왠지 믿음직스러워요. 맞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마이TV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K 콘텐츠 문화자산 전문가로 저 자신을 이제 전문가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무엇보다 함부로, 멋대로, 그리고 무시로 그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그 시대를 다시 찾기 위해 제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9번 강유정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연호가 묻다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고 유권자의 선택 슬기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